1398년 8월 26일 조선 개경의 밤하늘은 핏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칼날이 번뜩이고 비명이 울려 퍼지던 그 밤, 왕자들의 피가 궁궐 마당을 적셨습니다. 그 중심에 선 인물은 다름 아닌 정한군 이방원이었습니다. 이방원은 자신의 이복 동생 방석과 방번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습니다. 그 두 왕자의 이름은 의안대군 이방석과 무안대군 이방번. 이방석은 불과 18살의 어린 세자였고 이방번은 21살의 청년이었습니다. 이방원은 왜 자신의 형제들을 이토록 잔인하게 죽여야 했을까요? 그리고 살아남은 다른 형제들은 과연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조선 왕실 최대의 비극이자 권력이라는 이름 아래 희생된 형제들의 참혹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139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했을 때 그에게는 두 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인 신의왕후 한씨는 이성계가 무명 장수 시절 고향에서 맞이한 아내였습니다. 한씨는 이방후, 이방과, 이방애, 이방간, 이방원, 이방현 6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한씨는 조선 건국 1년 전인 1391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 번째 부인 신덕왕후 강씨는 권문세족 출신으로 이성계가 개경에서 맞이한 아내였습니다. 강씨는 조선 건국에 막대한 도움을 주었고 이방번과 이방석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태조는 강씨를 왕비로 삼았고 그녀의 막내 아들 방석을 세자로 책봉했습니다. 이것이 비극의 씨앗이었습니다. 한씨의 아들들, 특히 조선 건국에 큰 공을 세운 이방원은 이 결정에 분노했습니다. 1398년 8월 마침내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정도전이 요동정벌을 계획하며 왕자들의 사병을 혁파하려 하자 이방원은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이방원은 넷째 형 이방간, 셋째 형 이방이와 함께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정도전, 남은, 심효생 등 개국 공신들을 죽이고 세자 이방석과 무안대군 이방번까지 죽여버렸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이방석은 궁궐에서 도망치다 붙잡혀 그 자리에서 살해되었습니다. 당시 18살이었던 이 어린 세자는 왕위에 오른 지 불과 몇 년 만에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이방번은 더욱 비극적이었습니다. 일부 기록에 따르면 이방원은 원래 방번을 살려두려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방간이 공을 세우려는 욕심의 독단으로 군사를 보내 방번을 죽였다는 야사도 전해집니다. 21살의 무안대군은 형제들의 칼날에 쓰러지며 길바닥에 버려졌습니다. 이 참혹한 소식을 들은 태조 이성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들들이 서로를 죽이는 모습을 본 그는 더 이상 왕위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태조는 한 달 뒤인 9월 둘째 아들 이방과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함흥으로 떠났습니다. 이방과가 바로 제2대 왕 정종입니다. 이방원이 세자 자리를 사양하고 형에게 양보한 것은 장자승계의 원칙을 따르는 척하며 폐륜의 책임을 피하려는 계산이었습니다. 당시 장남 이방우는 이미 일찍 세상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정종이 왕위에 올랐지만 실권은 이방원과 그의 형제들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이방원은 정사공신 1등에 책봉되었고 이방간, 이방이도 함께 개국공신에 추록되었습니다. 셋째 이방이는 중군절 제사가 되어 군권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넷째 이방간은 좌군절 제사로 막강한 군사력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정종에게는 적자가 없었고 따라서 왕위는 동생들 중 누군가가 이어받아야 했습니다. 가장 유력한 후보는 당연히 이방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넷째 이방간도 왕위에 대한 야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방간은 자신도 1차 왕자의 난에서 공을 세웠다며 불만이 컸습니다. 실록에는 이방간이 자기가 왕이 될 차례라고 생각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는 인격과 공운, 위세 모두 이방원에 미치지 못했지만 항상 시기심과 질투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방간이 출생한 해는 정확하지 않지만 1359년에서 1365년 사이로 추정됩니다. 1차 왕자의 난 당시 그는 30대 중반이었을 것입니다. 이방간은 형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왕이 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조선 왕실에서 형제 간 권력 다툼은 능력과 명분이 중요했습니다. 이방원은 문과에 급제한 학식과 권문 세족과의 혼맥, 그리고 무엇보다 정치적 수완이 뛰어났습니다. 반면 이방간은 무인으로서 용맹은 있었지만 정치적 감각은 부족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간신 박포가 등장했습니다. 박포는 1차 왕자의 난 때 이방원을 도와 정사 공신에 책봉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정도전이 이방원을 제거하려 한다고 밀고하여 난의 성공에 공이 컸습니다. 하지만 박포는 자신의 상이 기대보다 적다며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곧 외방으로 좌천되어 권력의 중심에서 멀어졌습니다. 1400년 박포는 이방간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이방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한공이 당신을 보는 눈초리가 이상합니다. 반드시 장차 변이 날 것입니다. 먼저 선수를 쳐야 합니다. 이것은 거짓 밀고였습니다. 박포는 자신의 불만을 풀기 위해 이방간을 부추긴 것입니다. 이방간은 이 말을 믿었습니다. 1400년 1월 드디어 이방간이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이방원은 이미 이방간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개경 선주교에서 두 형제의 군대가 마주쳤습니다. 전투가 시작되자 이방원의 부하 모기네가 얼굴에 화살을 맞았고 김법생도 화살에 맞아 전사했습니다. 하지만 곧 전세는 역전되었습니다. 이방원의 군사들이 반격에 나섰고 이방간의 조카 이성기가 이숙번의 활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방간의 군대는 급격히 무너졌습니다. 그가 아버지 태조에게 보낸 상장군도 형 정종에게 보낸 사신도 모두 헛수고였습니다. 정종은 이방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의 말만 듣고 친형제를 죽이려 들다니 내가 기어이 미쳤구나. 목숨만은 살려줄 테니 당장 군을 해산하고 궁으로 들어와 빌어라. 태조 이성계는 더욱 격렬하게 반응했습니다. 내가 방언이와 아비가 다르냐? 어미가 다르냐? 너희 모두 동복동부의 형제가 아니더냐? 아버지와 형 모두 이방간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들은 이방간이 이방원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전투는 이방원의 완승으로 끝났습니다. 이방간은 탄현문 근처에서 속은 고신부, 이광득, 권이달에게 붙잡혔습니다. 정종실록에 따르면 거병 장난하여 동기를 모해했다는 죄명으로 이방간은 토산으로 유배되었습니다. 박포는 죽주로 유배되었다가 곧 처형되었습니다. 이방간은 차라리 자결하겠다고 했지만 아버지 태조와 형들인 정종, 이방희가 함께 설득했습니다. 이방원도 형을 죽이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이복 동생들, 외척들, 관료들은 무자비하게 제거했지만 동복 형제만큼은 살려두었습니다. 이방간은 토산에 유배된 후 안산, 익주, 완산, 홍주 등으로 옮겨 다녔습니다. 태종은 그에게 시급을 내려주고 쌀과 콩을 하사했으며 아플 때는 의관을 보내 치료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편지를 보내 안위를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조정에서는 끊임없이 이방간을 죽일 것을 간언했습니다. 1416년
이방간에게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가 태조의 사위인 심종에게 생강을 선물한 일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조정은 이를 두고 은밀히 거사를 도모했다고 탄핵했습니다. 3년 전 일을 끄집어내 문제 삼은 것입니다. 태종은 처음에는 듣지 않았지만 결국 이방간의 공신 노건과 직첩을 회수했습니다. 심종도 유배되어 1418년 유배지에서 죽었습니다. 하지만 태종은 이방간을 끝까지 살려두었습니다. 세종이 즉위한 후에도 신하들의 처벌 상소가 빗발쳤지만 세종 역시 부왕의 뜻이라며 숙부를 보호했습니다. 1420년 태종의 명으로 이방간은 전주에서 홍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1421년 이방간은 홍주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동생 태종이 승하하기 1년 전이었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으로 추정됩니다. 시호는 양이가 내려졌습니다. 이방간은 20년 넘는 유배 생활 끝에 쓸쓸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가 왕위를 꿈꾸며 동생과 맞섰던 그날로부터 21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이방원의 셋째 형 이방인은 왕자들 중 가장 특이한 삶을 살았습니다. 실록에는 그가 성품이 순우하고 근실하여 다른 생각이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은 태조 이성계의 셋째 아들로 신의왕 후 한씨의 소생이었습니다. 그는 1392년 조선이 건국되자 이강군에 봉해졌습니다. 1398년 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났을 때 이방인은 이방원을 도하 정사공신 1등에 책봉되었습니다. 12월에는 개국 공신 1등에 추록되어 공신전 200결을 받았습니다. 그는 중군절 제사가 되어 이방원, 이방간과 함께 군권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방이에게는 특별한 처세술이 있었습니다. 그는 술자리에서라도 정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권력 다툼에 절대 개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당시에도 이 독특한 자기관리 방식으로 매우 유명했다고 합니다. 1400년 2월 제2차 왕자의 난이 일어났을 때 이방인은 병으로 집에 있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그는 이방간의 모반을 개탄하며 절제사직을 사임했습니다. 이것은 이방원을 간접적으로 도운 셈이었습니다. 일부 사극에서는 이방이도 2차 왕자의 난에 가담하려 했다가 이방원이 두려워 물러났다고 묘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확실한 근거가 없는 해석입니다. 이방인은 왕위에 대한 야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동생 이방간과 이방원의 왕위 계승 싸움에 철저히 중립을 지켰습니다. 1401년 이방인은 이간대군으로 봉해졌습니다. 그리고 1404년 9월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태종실록에 따르면 태종은 이방이가 죽었을 때 크게 슬퍼하며 직접 찾아갔다고 합니다. 이방인은 40대 초중반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지만 당시로서는 평균 수명을 채운 셈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왕자로서의 부귀를 누리며 천수를 다할 수 있었습니다. 침묵이라는 처세술로 살아남은 것입니다. 둘째 이방관은 1400년 이방원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상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1357년에 태어났으니 즉위 당시 41세였고 양이 당시 43세였습니다. 정종은 고려 시절부터 이성계 휘하에서 동북면 가별초 부대를 통솔한 불패의 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으로서는 실권이 거의 없었습니다. 1차 왕자의 난 직후 태조가 그에게 왕위를 물려준 것도 이방원이 장자승계의 명분을 내세우며 형을 내세운 것이었습니다. 정종은 재위 기간 내내 동생 이방원의 그늘에 가려 있었습니다. 2차 왕자의 난 이후에는 하륜 등의 주청을 받아들여 이방원을 세자로 삼았고 그해 11월 왕위를 넘겨주었습니다.
정종은 상황으로 물러난 후에도 오래 살았습니다. 1419년 세종 1년 6월 6일 6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형제들 중 비교적 오래 산 편이었지만 왕으로서의 기억은 희미했습니다. 이방석은 신덕왕후 강씨의 둘째 아들로 태조의 막내였습니다. 1382년에 태어난 그는 1398년 당시 겨우 18살이었습니다. 태조는 1392년 조선을 건국한 직후 어린 방석을 세자로 책봉했습니다. 이것이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정도전은 이방석을 보필하며 신하 중심의 정치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조선 건국에 큰 공을 세운 한씨 소생 왕자들, 특히 이방원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1398년 8월 26일 밤 이방원이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정도전과 남은 등 개국 공신들이 살해되었고 이방석은 궁궐에서 도망치다 붙잡혔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살해되었습니다. 어린 세자는 왕위에 오를 꿈도 꾸지 못한 채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태종 즉위 후 이방석은 왕실에서 제명되었다가 나중에 공순군의 시호를 받았습니다. 후사가 없어 세종의 다섯째 아들 금성대군이 그의 양손자로 입적되었습니다. 무안대군 이방번은 신덕왕후 강씨의 장남이었습니다. 그는 1381년에 태어나 1398년 당시 21살이었습니다. 이방번은 고려 왕씨 가문의 딸과 혼인했기 때문에 세자 후보에서 제외되었고 동생 이방석이 세자가 되었습니다. 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났을 때 일부 기록에서는 이방원이 원래 방번을 살려두려 했다고 전합니다. 하지만 이방간이 공을 세우려는 욕심의 독단으로 군사를 보내 죽였다는 야사도 있습니다. 또 다른 기록에서는 이방번이 유배를 가던 중 살해되었다고도 합니다. 어쨌든 21살의 무안대군은 형제들의 칼날에 쓰러졌습니다. 그의 시신은 경기도 광주군에 안장되었고 추성공의 자기가 추중되었습니다. 태종 즉위 후 그의 억울한 죽음에 혈전이 내려졌고 공순군의 시호가 추중되었습니다. 세종 19년 1437 세종의 5왕자 광평대군이 그의 후사로 정해졌습니다. 태조의 장남 이방우는 언제 태어났는지 언제 죽었는지 정확한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조선 건국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아들 이복근이 1차 왕자의 난 때 숙부 이방원을 지지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만약 이방우가 살아있었다면 장자승계 원칙에 따라 그가 왕위를 이어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왕자의 난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이방우의 일찍 죽음이 어쩌면 형제들의 비극을 불러온 원인 중 하나였을 수 있습니다. 여섯째 이방현은 신의왕 후 한씨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이방원처럼 문과에 급제한 학식이 있는 왕자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방현은 1388년 위화도 회군 시점에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조선 건국도 왕자의 난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형제들 중 문과 급제자는 이방원과 이방현뿐이었다고 하니 만약 그가 살아있었다면 이방원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또 다른 권력 다툼의 주인공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들들이 서로를 죽이는 모습을 본 태조 이성계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1차 왕자의 난 직후 태조는 충격과 슬픔에 빠져 왕위를 버리고 함흥으로 떠났습니다. 그는 아들 이방원을 극도로 증오했습니다. 이방원이 자신의 두 어린 아들 방번과 방석을 모두 죽였기 때문입니다. 1402년 태조는 심지어 조사이의 난을 직접 일으킬 정도로 이방원에 대한 반감이 컸습니다. 하지만 2차 왕자의 난 때는 이방간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태조는 이방간이 이방원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두 아들이 또 서로를 죽이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태조는 1408년 5월 24일 7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조선을 건국한 위대한 왕이었지만 아버지로서는 가장 비극적인 삶을 산 인물이었습니다. 이방원은 결국 1400년 11월 조선의 제3대 왕 태종으로 즉위했습니다. 그는 이복 동생 둘을 죽이고 형 이방간을 유배 보내고 장인과 처남들까지 제거하며 왕권을 강화했습니다. 태종은 사병을 혁파하고 호패법을 실시하며 조선의 기틀을 탄탄히 다졌습니다. 역사는 그를 능력 있는 왕으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그가 치른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살아남은 형제들의 후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방간의 후손들은 대대로 왕실 종친으로 남았지만 정치 전면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이방간이 역모를 도모했다는 기록 때문에 그의 자손들은 항상 조심스러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방이의 후손들은 비교적 안정적이었습니다. 그가 중립을 지키며 천수를 누렸기에 자손들도 큰 탄압을 받지 않았습니다. 정종의 후손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이방석과 이방번의 후손들은 가장 비극적이었습니다. 두 왕자 모두 후사가 없어 세종의 아들들이 양자로 입적되었습니다. 진짜 후손은 남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왕자의 난이 남긴 또 다른 비극이었습니다. 한 세대의 권력 다툼이 다음 세대의 운명까지 결정해버렸습니다. 후대 역사가들은 이 비극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조선 초기의 사관들은 대체로 태종을 옹호했습니다. 정도전의 전횡을 막고 왕권을 강화했다는 논리였습니다. 이방석이 세자가 된 것은 적서의 구분을 어지럽힌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후대로 갈수록 평가는 달라졌습니다. 조선 중기 이후의 유학자들은 태종의 행위를 폐륜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아무리 정치적 명분이 있어도 형제를 죽인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18살의 어린 세자 이방석을 죽인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현대 역사학자들은 더욱 복잡한 해석을 내놓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태조의 후계 구도 자체가 문제였다고 지적합니다. 신의왕후의 적장자들을 제쳐두고 신덕왕후의 어린 아들을 세자로 삼은 것이 갈등의 씨앗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정도전과 신진사대부 세력의 과도한 권력 장악이 문제였다고 봅니다. 과연 누구의 잘못이었을까요? 태조일까요? 정도전일까요? 아니면 이방원일까요? 어쩌면 이것은 답이 없는 질문인지도 모릅니다. 만약 이방원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방석이 무사히 왕위에 올랐다면 조선의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신덕왕후 강씨의 외척 세력이 권력을 장악했을 것이고 정도전이 설계한 재상 중심의 정치가 실현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시 소생 왕자들의 불만은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결국 언젠가는 또 다른 형태의 권력 다툼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이방간이 2차 왕자의 난에서 이겼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방간은 정치적 수완이 부족했기에 조선 초기의 혼란이 더 길어졌을 것입니다. 신하들의 전횡이 심해지고 왕권은 약화되었을 것입니다. 결국 역사는 가장 능력 있는 자를 선택했습니다. 태종 이방원은 잔인하고 비정했지만 강력한 왕권을 확립하고 조선의 기틀을 다진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치른 희생은 너무나 컸습니다. 태종은 1418년 세자 충녕대군 훗날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상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은 비극을 아들에게는 물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태종은 세종이 안정적으로 왕위에 오를 수 있도록 모든 장애물을 제거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장인과 처남들까지 제거하며 외척의 위협을 없앴습니다. 1422년 5월 10일 태종은 5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임종 자리에는 세종을 비롯한 자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태종은 죽기 전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이 죽인 동생들의 얼굴이 떠올랐을까요? 함흥으로 떠난 아버지의 서글픈 뒷모습이 보였을까요? 20년 넘게 유배지를 떠돌다 죽은 형 이방간의 외로운 최후가 생각났을까요? 역사는 그의 마지막 심경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권력을 얻기 위해 그가 치른 대가가 얼마나 컸는지를. 이 비극적인 이야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신덕왕후 강씨입니다. 그녀는 1396년 9월 14일 5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왕자의 난이 일어나기 2년 전이었습니다. 태조는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도성 안정동에 정릉을 조성했습니다.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위치였습니다. 하지만 태종이 즉위한 후 신덕왕후의 무덤은 순환을 겪었습니다. 1409년 태종은 정릉을 도성 밖 사평동으로 옮겨버렸습니다. 계모에 대한 복수였습니다. 무덤을 옮기는 과정에서 성물들이 훼손되었고 일부는 청계천 다리 석재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서울 정릉동에 복원된 신덕왕후의 능은 당시의 순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 여인의 무덤이 겪은 순환은 그녀의 아들들이 겪은 비극을 상징하는 듯합니다. 이방원과 그의 형제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권력은 사람을 변하게 만듭니다. 한때 형제였던 이들이 서로의 목숨을 노리는 적이 되었습니다. 왕이라는 권력 앞에서 혈육의 정도 무너졌습니다. 둘째, 승자의 역사만이 기록됩니다. 태종은 역사에서 능력 있는 왕으로 평가받지만 그가 죽인 동생들의 이야기는 짧게만 언급됩니다. 역사는 항상 승자의 시각으로 쓰여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 권력을 얻기 위해 치르는 대가는 생각보다 큽니다. 과연 그가 얻은 것이 잃은 것보다 컸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쉽게 답할 수 없습니다. 1398년 그 여름밤 왕자들이 흘린 피는 조선 왕실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18살에 죽은 이방석, 21살에 비참하게 살해된 이방번, 20년 넘게 유배지를 떠돌다 쓸쓸히 죽은 이방간, 침묵으로 살아남았지만 40대에 세상을 떠난 이방의 허수아비 왕으로 살다간 정종. 그들은 모두 태조 이성계의 아들이었고 조선 왕실의 왕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권력이라는 괴물 앞에서 그들은 형제가 아니라 적이 되어야 했습니다. 태종 이방원은 역사에서 강력한 왕권을 확립한 명군으로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형제를 죽인 페류나이기도 합니다. 역사는 그를 어떻게 기억할까요?